현대차그룹이 과감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성장을 이끌어온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물러나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최악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쇄신 인사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긴 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강릉선 KTX 사고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관제사들은 사고 28분 전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의 관리 감독 부실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과 접수 과정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내외 악재 속에 현대차그룹이 쇄신 인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성공을 이끌어온 부회장들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중심의 친정 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대차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던 정진행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현대건설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6명의 부회장 중 2명이 계열사로 이동하고 2명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승진 명단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맡고 있는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했고 고성능차 개발과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부문에서 승진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어닝쇼크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의 판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자동차 고유 기능의 업그레이드나 제품의 경쟁력 가지고는 이제는 선진국 시장과 맞부딪혀가지고 승산이 그렇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최근 미래차 시장을 위해 수소차 비전 2030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글로벌 톱5 신화를 이끌어냈던 주역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현대차가 변화를 위한 가속 페달을 힘줘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현대차그룹 인사에선 부회장, 사장단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 현대차그룹 인사 특징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세대 교체입니다. 아버지 정몽구 회장과 함께 글로벌 톱5 신화를 일궈낸 핵심 임원들이 물러나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룹의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기획조정 담당 부회장의 보직 변경입니다. 김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오랜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관계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과의 관계와 자주 비교되곤 했었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에 50대 인사가 많이 포진되면서 조직의 긴장도와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현대차가 최근 판매 부진에 빠져 있는데 이런 위기감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쇄신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11년 10.3%였는데 지난해는 4.7%에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동차 그룹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연구개발 부문 인사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영입했던 BMW 출신의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신임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대차의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비어만 사장은 차량 고성능화와 고급화 그리고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 연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외부 인사로 영입된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전략기술본부는 모빌리티, 로봇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현대차가 순혈주의를 강조를 해서 M&A라든지 또는 다른 데의 어떤 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이 디딤돌,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수소차 개발에 대한 투자와 세계시장 선점 계획을 밝히고 쇄신 인사를 실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현대차 주가가 오늘 6% 넘게 올랐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현대차가 정면 승부를 띄운 셈인데요.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묘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6만 5천 명 늘면서 5달 만에 10만 명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로 여겨지는 30, 40대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2살인 김모 씨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쉬다 보니까 그 층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일을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쪽은 경력자들을 구하시더라고요. 과거 50대 중심이던 재취업 교육 참여자도 이제는 연령층이 20대는 물론 30대, 40대까지 다양합니다. 센터 방문하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오는데 5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물론 요즘은 이제 20대도 있으시고 30, 40대도 많으신데 올 들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도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8천 명, 40대는 12만 9천 명 줄었습니다. 20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많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급여 부담이 크지 않아 일자리가 꾸준히 느는 것과 대비됩니다. 문제는 30, 40대가 가계의 버팀목이란 점에서 일자리 불안은 곧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면 가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30대가 없어지고 60대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는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전히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지표가 고용 개선의 신호탄인지 아닌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고용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좀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래도 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봤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보건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점도 이번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이 되면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또 숙박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쯤에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 내놨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렵다는 게 이 고용 동향을 발표한 통계청 측의 설명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단기 일자리 확대 발표 시점이 지난 10월 말이었는데요. 이 기관별로 채용 시점이 다 달라서 11월 지표에 대해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제조업이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제 업종인데 네. 이쪽에서는 좀 고용 개선의 기미가 보입니까? 일단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9월과 10월에 좀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달에는 다시 9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통계청은 이 감소 이유를 수출에서 찾았습니다. 11월 비교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했습니다만 그 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월 대비로는 수출 실적도 다소 감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첫 정례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처음으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도 경제가 엄중하다는 강조를 했던 만큼 올해 경제 상황과 또 내년도 경제 전망 등이 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손질이 예상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달 말 6개월간의 계류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됩니다. 업계는 현행 3개월 탄력 근로제가 확대 없이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면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장합니다. 토목 같은 경우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공기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좀 중소기업급에서는 좀 많이 실행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속도 조절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0% 넘게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내후년 인상폭은 경제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그에 대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 정리하고 최저임금 역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두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대기업은 또 대기업대로 새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평균 억대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차 직원들도 일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납득은 안 되거든요. 네, 일단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이 근로자들 가운데 약 7천여 명, 전체 근로자의 10%가 넘는 인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제도적인 맹점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초과 근무수당 등은 제외된 기본급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유급 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 실제 급여 가운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급을 휴일까지 포함해서 나누다 보니까 일일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게 나온다는 거죠. 초봉 5천만 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결국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을 좀 알아보죠. 네, 일단 최저임금은 앞서 언급된 대로 통상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통상 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해당이 되는데요. 격월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초과 근무수당 등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급 467만 원,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5,600만 원 정도의 사원의 통상 임금이 17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급여를 실제 근무일과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 휴일까지 더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직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더하게 되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사 협의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은 기본급을 많은 시간으로 쪼개다 보니까 최저임금 미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데 대법원의 여러 가지 최근 판례에서 유급 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노동부의 최저임금 개선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고용부의 최저임금 미달 지적이 위헌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결국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좀 다른 결과, 다른 상황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저임금 근로자들 경우는 뭐 이 수당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근로자들 경우는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오히려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많이 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순에 좀 처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앞서 언급된 일들은 비단 현대차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에 육박하는 르노 삼성차도 일부 낮은 연차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겨걸로 그동안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서 통상 임금을 올리거나 또 일요일만을 유급 휴일로 하겠다라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노조가 거부하게 되면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강릉선 KTX 사고 당시 관제사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이전에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에 경보 신호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오전 7시 7분, 강릉기지 관제사가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관제사는 고장 신호가 강릉 차량기지를 오가는 선로 전환기에서 들어왔다고 지목했는데 실제로는 서울로 향하는 철길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선로 전환기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여 미터. 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회로가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잘못 보내진 겁니다. 서울 구로에 있는 관제사가 큰일 났네라며 열차들이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7시 7분 관제사가 직접 선로 전환기를 제어하는 수동 취급을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후 이들의 관심은 다시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기지 쪽 선로 전환기로 쏠렸습니다. 전환기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자 7시 26분 강릉기지 기장이 출발 감속, 즉 역에서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9분 뒤 열차 기장이 다급하게 탈선 사고를 알렸고 그제서야 서울관제센터도 상황을 인지합니다. 28분이라는 그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열차 운행부터 정지시키고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면 KTX 탈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열차는 물론이고 강릉선 KTX 15대 모두에 블랙박스가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에야 블랙박스 구매 계약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주변 CCTV는 사고 전날부터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야당은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면서 외주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이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 실제로 많았습니까? 네, 먼저 그 코레일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철도청이었다가 이제 2005년에 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요. 마지막 철도청장이 자리를 물려받아서 초대 사장이 됐고 이어서 2대 사장이 된 사람이 이 삼선의 이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낙하산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그룹 출신으로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강경호 사장이 왔는데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어 4대 사장으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오면서 또 한 번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고요. 5대 사장인 정창영 사장 역시 감사원 출신으로 이 철도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6대 최은혜 사장 같은 경우 철도 관련 전문가였지만 여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부탁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난 오영식 사장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역시 철도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코레일이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이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코레일 인력의 외주화가 계속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2012년에 이제 7,100여 명으로 24% 규모였던 외주화 인력 비율이 매해 늘어나서 2016년엔 8,200여 명, 30%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2,600여 명, 31%나 됩니다. 이 코레일은 2004년에 그 KTX 승무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선로와 전철선 관리, 정비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외주화 확대에 집중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네. 또 2016년 말엔 이 KTX 정비까지 외주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용역 규모만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오영식 사장이 이번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이 민영화를 지적을 했는데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동안 실제로 이 같은 흐름이 코레일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코레일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안전 업무를 외주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잖아요. 그러면서 지난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KTX 정비의 외주화가 취소가 됐습니다. 또 차량 정비와 스크린 도어 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 노동자 1,700여 명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이외에 청소와 경비 등 다른 업무까지 합쳐서 이제까지 약 5,500여 명에 대해서 이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어쨌든 정비 업무의 외주화도 중단이 됐고 이 많은 직원도 정규직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 1차적으로 그 선로 전환기의 설계 잘못인데 1차적인 책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된 걸 모른 채 1년 가까이 이 KTX를 운영해온 코레일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KT가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표정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은표 씨. KT화재 피해 접수를 하러 왔다가 분통만 삼키고 돌아섭니다. 거기에 무슨 피해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건 물어본 게 없잖아요. 통신이 얼마나 안 됐냐 그거만 따지는데 가게 평균 100만 원 차이 났을 거예요. 피해를 접수한 이들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피해 본 건 사실이니까 접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거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소상공인 피해 접수 첫날은 불신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부 창구에서는 3시간을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접수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접수하러 오는 자영업자들은 오후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사업자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접수 첫날 수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 피해자 중 피해를 접수한 이들은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KT는 통신비 경감액 보상조사 사이트를 여는 한편 소상공인 피해 접수 직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피해를 접수한 뒤 보상액은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통신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 코리아에 대한 제재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데요. 시작은 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애플의 혐의 입증과 각종 논란에 최종 결론까지는 또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강호 기자입니다. 애플은 자체 제작한 광고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추가해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대리점의 아이폰 판매대의 종류와 홍보 포스터의 위치까지 통제하고 대리점 내 시연용 핸드폰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국정감사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불려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법과 또 공정위의 어떤 그 실효 요구 같은 걸 잘 따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져요.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봤을 때 징계가 확정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 갑질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5개월 동안 전원회의만 7번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의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 서울 구글 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요즘 은행권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자가 높더라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경기가 안 좋은 탓에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 씨. 급하게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받고 싶은데 모든 조건이 안 돼갖고 이 금융권에서 9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연 27%라고 해갖고 받았는데 더 넘는 것 같아요. 이자가 다 원금을 갖다 토를 했지 지금. 시중은행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11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은 올 3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 3월 803조 4천억 원이었던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은 7개월 사이에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 85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이자에 경기마저 주춤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9월 말 기준 4.7%로 작년 말과 비교해 0.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체율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서민층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GM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의 베리 앵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법인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한국GM이 산업은행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2개의 공장 중 텐진 휴대폰 공장 가동을 이달 말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7%에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내일 출근길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집중되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2에서 5cm, 많은 곳 8cm 이상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도 1에서 3cm가량이 쌓이면서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한낮엔 2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고요.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나서실 때 옷차림도 두텁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엔 서울 2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 역시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속초, 강릉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광주, 대구 7도,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뚝 떨어지면서 한파에 가까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또 한 차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